채봉이 곁에 있으면 사내로 사는 것 같은데, 네 옆에 있으면 빚쟁이한테 시달리며 사는 것 같다. 3년을 살아도 너한테는 정 한 번이 안 가더라. 그 길로 남편은 기생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났지요. 남겨진 아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쓰러져 흐느끼던 이 여인을 3년 뒤 그 남편이 두 손 모아 올려다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큰 강을 끼고 있는 나루터 마을에 한 시성을 가진 큰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룻배가 드나드는 길목이라 사람도 짐도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요. 오가는 장사꾼들이 묵어가고 곡식과 비단이 쌓였다 흩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가게였지요. 3대를 이어 내려온 이 가게의 주인은 한도현이라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26,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또렷했지요. 저작거리 처녀들이 한 번씩 돌아볼 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구석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셈을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몇 섬 들고 나는지, 받을 돈이 얼마인지, 도현은 통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지요. 가게는 컸지만 그 가게를 움직이는 것은 도현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들어온 쌀이 8섬입니다. 어제 외상 준 게 석섬이고요. 장부에 일이 적어두겠습니다. 알았으니 내가 알아서 하거라. 나는 그런 골치 아픈 건 칠색이다. 도현 곁에서 장부를 펼쳐 든 여인이 그의 아내 윤분이었지요. 나이는 24, 갸름한 얼굴의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고왔습니다. 허나 그 고운 얼굴에는 늘 핏기가 없었지요. 손끝은 붓과 주판에 닳아 거칠었습니다. 하기야 분이가 제 얼굴을 곱게 단장한 적은 시집온 뒤로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새벽부터 붓두마 그을음과 먹을 묻혀가며 일하느라 늘 머릿수건을 눌러쓰고 살았습니다. 얼굴엔 그늘이 지고 몸은 비쩍 야위어 정작 남편 도현조차 아내의 환한 맨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드물었지요. 마님은 본바탕이 고우신데 어찌 늘 그리 꾸미지를 않으십니까? 세수라도 곱게 하시면 몰라보실 텐데요. 막손이 안타까워 한마디 하면 분이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가게가 자리를 잡거든 그때나 단장을 하든지 하마. 분이는 시집온 그날부터 이 큰 가게의 셈을 도맡아 왔지요. 받을 돈과 갚을 돈, 믿을 장사꾼과 조심할 장사꾼이 분이의 머릿속에 또렷이 들어있었지요. 거짓을 말하는 자와 속임수를 쓰는 자도 분이는 눈빛만 보고 알아챘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한씨 가게가 3대를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것은 분이의 솜씨 덕이었습니다. 허나 분이는 한 번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지요. 마님이 아니었으면 이 가게는 벌써 거덜났을 겁니다. 가게 일을 거드는 늙은 종 막손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한 일이 무어 그리 대단하다고. 대단하다마다요. 서방님은 셈이라곤 도통 모르시는데 마님 덕에 곳간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쉿, 그런 말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서방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분이는 손사래를 치며 막손의 말을 막았지요. 제 공을 드러내기는커녕 늘 그것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분이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지요.
가장 먼저 곳간을 여러 곡식을 살피고 장부를 펼쳐 전날의 셈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떠받치면서도 정작 제 몸 하나는 돌볼 줄 몰랐지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고운 옷 한 벌 지어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님, 오늘도 아침을 거르셨습니까? 그러다 몸 상하십니다. 괜찮다. 장부부터 맞춰놓아야 마음이 놓이는걸. 가진 것이라곤 친정어머니가 남긴 비녀 하나뿐이었지요. 허나 분이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가게가 무탈하고 남편이 편안하면 그것이 곧 제 복이라 믿었으니까요. 분이의 셈이 얼마나 밝은지는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한 번은 비단 장수가 가짜 비단을 진짜라며 비싼 값에 넘기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지요. 허나 분이가 비단 끝자락을 손끝으로 쓸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도성 것이 아니라 아랫역에서 짠 것이군요. 값을 절반으로 쳐드리지요. 아니, 이 사람이 어찌 그걸 아는가. 비단 장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러갔지요. 그날 가게는 큰 돈을 아꼈습니다. 허나 정작 그 자리에서 칭찬을 받은 것은 도현이었지요. 역시 한씨 가게 주인이라 보는 눈이 다르구먼. 사람들은 그렇게 도현을 추켜 세웠습니다. 분이는 그 곁에서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게가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분이가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는 딸의 머리에 비녀 하나를 꽂아 주었지요. 끝에 학 2마리가 마주보고 새겨진 은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어미가 가진 단 하나의 폐물이야. 너를 지켜줄 게다.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지요. 그날 이후로 이 쌍학은 비녀는 분이에게 단순한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럽고 힘든 밤이면 분이는 비녀를 꺼내 가만히 쓸어보곤 했지요. 그러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 집에는 시어머니 한씨도 함께 살고 있었지요. 나이 50을 넘긴 노인은 외아들 도현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허나 며느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큰 소리냐. 셈 좀 한다고 유세 떨지 마라. 송구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탓이지요. 부족한 줄 알면 입을 다물어라. 내 아들 앞에서 똑똑한 척을 말란 말이다.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것이 분이에게는 늘 죄였습니다. 가게를 떠받치고 살림을 도맡아도 분이는 그 집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요. 허나 분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나루터의 도성에서 내려왔다는 기생 하나가 들어왔지요. 이름은 채봉, 나이는 22이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노래와 춤이 빼어났지요. 들어온 지 며칠 만에 나루터 사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색은 처음 본다네. 도성 기방에서도 으뜸이었다지 뭔가. 사내들이 수군거리는 그 채봉이 어느 날 한씨 가게에 발을 들였지요. 하필 도현이 앞마당을 거닐던 때였습니다. 채봉은 도현을 보더니 생긋 웃으며 다가왔지요. 이 큰 가게의 주인이 이리도 훤한 분일 줄은 몰랐네요. 소첩이 그만 넋을 놓을 뻔했지 뭡니까. 그 한마디에 도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어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분이는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도현에게 곱게 웃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분이는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장부와 곶간을 챙기느라 얼굴에는 그늘이 가실 날이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채봉은 핑계만 생기면 한씨 가게를 드나들었습니다. 하루는 술을 받으러 왔다 했고 다음 날은 길을 잃었노라 둘러댔지요. 올 때마다 채봉은 도현 곁에 바짝 붙어 간드러지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같은 분이 어찌 이런 시골 나루에 묻혀 계신답니까? 도성에 가시면 큰 인물이 되실 분을요. 허허, 그리 보이요? 그럼요. 소첩의 눈은 못 속이지요. 마님은 종일 돈셈에만 빠져 계시던데 서방님 같은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시니 딱하기도 하셔라. 도현은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지요. 제 아내를 깎아내리는 말인데도 도현의 귀에는 달콤하게만 들렸습니다. 가게 일은 점점 분이에게 떠넘기고 도현은 채봉을 찾아 기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곶간에 돈이 조금씩 비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허나 분이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채봉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내일 비단 장수가 온다니 일찍 주무셔야지요. 또 그놈의 장사 이야기냐? 너는 사내 앞에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느냐? 그저 서방님 걱정이 되어. 듣기 싫다. 그만 자거라. 분이는 입을 다물었지요. 무엇이 남편의 심사를 건드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또 무언가 잘못했나 보다 그리 여겼지요. 분이는 돌아 누운 남편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 소리 없이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튿날 마을 어귀 주막에서 늙은 김 노인이 도현을 불러 세웠지요. 나루터에서 평생을 산 노인이었습니다. 여복의 한 서방, 내 한마디 함세. 사람을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네. 무슨 말씀이요, 갑자기. 곱게 단장한 얼굴보다 자네 곁에서 묵묵히 집을 떠받치는 사람을 보란 말일세. 늙은이가 별 참견을 다 하시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 염려 마시오. 허허,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귀한 줄을 모르는 법이지. 잃고 나서야 안다네. 잃긴 무얼 잃는단 말이오. 별소리를 다 하시는구려. 도현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요. 김 노인은 멀어지는 그 등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 무슨 말이 들리겠나. 저 집안에 머지나 풍파가 닥치겠구먼. 노인의 깊은 한숨이 봄바람에 흩어졌지요. 허나 그때 도현은 알지 못했지요. 그 늙은이의 말이 3년 뒤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나루터 기방 뒤뜰 어둑한 방 안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생채봉이었고 맞은편에 앉은 이는검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살집 좋은 사내였지요. 도성에서 내려온 거상 조만석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눈빛이 음흉하기 짝이 없었지요. 일은 잘 되어가느냐? 염려 마십시오, 영감. 그 어수룩한 도현이란 자 이미 소첩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채봉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조만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한씨 가게는 나루 길목을 쥐고 있는 요지다. 그 가게만 손에 넣으면 이 나루의 백길 장사를 통째로 거머쥐는 게야. 한데 영감, 그 집 안주인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셈이 어찌나 밝은지 자칫하면
이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하면 그 안주인부터 떼어내야겠구나. 사내와 계집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내 장기가 아니냐. 맡겨만 주십시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음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데 영감, 일이 끝나면 소첩에게 약조하신 것은 잊지 않으셨지요? 잊을 리가 있느냐. 가게를 손에 넣으면 너는 천한 기적에서 빼주고 도성 큰 집 마님으로 앉혀주마. 그 말씀만 믿겠습니다. 채봉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지요. 사실 채봉도 처음부터 기생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빚에 팔려 기방으로 흘러든 가엾은 처지였지요. 그 서름을 벗어나려는 욕심이 채봉을 조만석의 손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때의 채봉은 알지 못했지요. 조만석에게 자신 또한 한낱 미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봉이 도현에게 들러붙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씨 가게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상의 계략이었지요. 허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채봉은 본격적으로 도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오늘 곳간 근처를 지나다 그만 못 볼 것을 봤지 뭡니까? 못 볼 것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마님께서 쌀가마를 몰래 친정으로 실어 보내시더이다. 한두 가마가 아니었어요. 도현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소첩이 어찌 헛것을 보겠습니까? 곳간 돈도 자꾸 빈다 하던데 누구 지시겠습니까? 채봉의 속삭임은 달콤하면서도 독했습니다. 정작 곳간을 빼돌리는 것은 채봉 자신이었지요. 도현이 기방에서 뿌리는 돈, 그 돈이 모두 곳간에서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허나 채봉은 그 죄를 고스란히 분이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도현은 이제 거의 매일같이 기방에 드나들었습니다. 채봉의 노래 한 자락에 곳간 쌀 몇 섬이 우습게 사라졌지요. 서방님, 오늘은 도성에서 들여온 귀한 술이 있답니다. 한잔 하셔야지요. 오냐, 돈은 걱정 말거라. 우리 가게 곳간이 어디 가겠느냐. 도현은 호기롭게 돈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가게의 재물이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갔지요. 막손이 보다 못해 도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 가게가 거덜납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놈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도현은 막손에게 호통을 쳤지요. 서방님, 이 늙은 것이 3대를 모신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기생이 서방님을 망치고 있습니다. 닥치거라. 채봉이 험담을 한 번만 더 입에 올리면 내 너를 내쫓을 것이다. 막손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충언을 하는 종은 내치고 독을 속삭이는 기생은 끌어안았지요. 며칠 뒤 도현이 장부를 들고 분이를 다그쳤습니다. 분이 너 곳간 쌀을 친정에 빼돌렸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 곳간이 자꾸 빈단 말이냐? 돈도 쌀도 줄어드는 게 내 짓이 아니면 누구 짓이냐? 서방님, 곳간이 빈 것은 서방님께서. 분이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지요. 남편이 기방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분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허나 그 말을 입에 올리면 남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터였지요. 분이는 끝내 그 말을 삼켰습니다. 무엇냐? 어디 말해보거라.
소녀가 살림을 잘못 살핀 탓입니다. 송구합니다. 분이는 모든 허물을 제 탓으로 돌렸지요. 그 모습을 본 도현은 더욱 의심을 굳혔습니다. 역시 내 짓이었구나. 살림을 헤프게 쓴 것도 모자라 빼돌리기까지 해. 억울했지만 분이는 변명하지 않았지요. 변명할수록 남편의 노여움만 커질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분이는 홀로 방에 앉아 쌍악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워 비녀를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어머니, 소녀가 무얼 그리 잘못했을까요? 눈물이 비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채봉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나, 마님. 혼자 무얼 하고 계셨어요? 내가 여긴 어인일이냐. 서방님 심부름으로 왔지요. 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비녀가 참 곱기도 하네요. 채봉의 눈이 비녀에 박혔지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채봉은 분이의 손에서 비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 학이 2마리나 새겨졌네. 이런 귀한 건 마님 같은 분에게는 아깝지요. 채봉은 그 비녀를 제 머리에 척 꽂아 보였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지요? 이런 건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이랍니다. 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그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다. 당장 내려놓거라. 호호, 유품이라고요. 곱기도 해라. 한데 이런 귀한 폐물이 어찌 마님 손에 있을꼬요. 혹 곳간 돈으로 사들이신 건 아니고요? 채봉은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약을 올렸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품이라 하지 않았느냐.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그제야 채봉은 마지못한 듯 비녀를 툭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호호, 농이지요, 농. 뭘 그리 정색을 하실까. 채봉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가려다 문득 돌아서서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참, 마님. 서방님께서 그러시던데요. 마님 곁에 있으면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고요. 호호, 소첩이 괜한 말을 했나요? 그 말은 비수처럼 분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채봉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가자 분이는 떨어진 비녀를 주워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허나 분이는 알지 못했지요. 이 비녀의 채봉에 손이 닿은 그 순간이 훗날 모든 것을 뒤집는 실마리가 될 줄은 말입니다. 이튿날부터 채봉의 모함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방님, 마님이 또 도성 비단 장수를 몰래 만나더이다. 가게 비단을 헐값에 넘기는 듯 하던데요. 무어라? 또 그런 짓을. 도현은 이제 분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의심부터 했지요. 비단을 빼돌리고 거래를 망쳐놓은 것은 모두 채봉이었습니다. 허나 도현의 눈에는 분이만이 죄인으로 보였지요. 집안에서 분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요. 오직 늙은 종 막손만이 분이를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님, 어찌 변명 한마디 안 하십니까? 이러다 큰일 납니다. 막소나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게야. 분이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분이는 곳간 장부를 펼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짚어보니 답은 너무도 분명했지요. 이 돈이 모두 기방으로 흘러갔구나. 분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거덜내고 있다는 것을 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허나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들 누가 믿어줄 것이며
남편의 허물을 들추는 며느리를 곱게 볼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이는 그저 장부를 덮고 한숨만 삼켰지요. 바로 그때 마당에서 채봉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현과 채봉이 나란히 가게 마당을 거닐고 있었지요. 서방님, 저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게 많이신가요? 명색이 안주인인데 종처럼 손에 물을 묻히고 계시네요. 내버려 두거라. 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하긴 곱게 단장할 줄도 모르시니. 사내 마음 하나 못 잡는 게 어디 가겠어요. 호호. 채봉의 말이 우물가까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젖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지요.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며 채봉은 분이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지요. 마님, 사내라는 건 말이지요. 곁을 비우면 금세 마음이 떠나는 법이랍니다. 호호.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나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했지요. 시어머니 한씨까지 채봉의 편을 들었습니다. 내 진작에 저 며느리가 수상타했다. 셈이 밝은 게 다 도둑질하려고 그런 게야. 어머니, 소녀는 결코 그런 일을. 시끄럽다. 내 아들 살림을 거덜낸 게 너 아니면 누구냐. 억울함이 사무쳤지만 분이는 끝내 변명하지 않았지요. 변명할수록 노여움만 커질 뿐이었으니까요. 허나 그 진심이 통하기는커녕 더 큰 시련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성에서 거상 조만석이 한씨 가게를 직접 찾아왔지요. 검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그가 가게 마당에 들어서자 도현은 황송한 듯 그를 맞았습니다. 이 먼 곳까지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영감. 한서방, 내 자네에게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네. 조만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요. 자네 요즘 곳간 사정이 어렵다 들었네. 빚도 적잖이 졌다지. 그것이. 도현의 낯빛이 흐려졌습니다. 사실 채봉에게 쏟아부은 돈에 가게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었지요. 내 그 빚을 모두 갚아주겠네. 대신 이 가게 문서를 내게 넘기게나. 자네는 도성으로 올라와 나와 함께 큰 장사를 하면 될 게 아닌가. 가게 문서를 말입니까? 이런 시골 나루에서 썩기엔 자네가 아깝지. 채봉이도 도성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던가. 조만석의 입에서 채봉의 이름이 나오자 도현의 귀가 솔깃해졌지요. 도성에서 채봉과 함께 큰 인물이 된다는 말에 도현은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면 빚 문서는 어찌 됩니까? 그건 내가 다 떠안지. 자네는 그저 가게 문서에 손도장만 찍으면 되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영감만 믿겠습니다. 도현은 덥석 그 손을 잡았지요. 조만석의 눈에 비친 도현은 그저 잘 익은 감처럼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분이는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서방님, 아니 됩니다. 이 가게는 3대를 이어온 가업입니다. 빚이야 갚으면 그만이지 어찌 가게를 통째로 넘기신단 말입니까? 또 그놈의 셈이냐? 빚이 얼만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빚은 소녀가 셈해 보았습니다. 1년만 곳간을 단단히 단속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부디 고정하십시오. 1년. 그동안 이 시골에서 또 썩으란 말이냐. 서방님, 가업은 한 번 잃으면
영영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저 조 영감은 결코 거저 빚을 갚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것입니다. 닥치거라. 도현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내년이 살림을 헤프게 쓰고 곳간을 빼돌려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 무슨 낯으로 훈수냐. 서방님, 그것은 소녀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맹세코. 듣기 싫다. 도현은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분이의 발치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깟 장부 쪼가리에 매달려 평생 돈이나 세는 게 내 팔자다. 나는 너 같은 장사치 계집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야. 장부가 마당에 흩어졌지요. 분이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흩어진 장부를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모으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져 먹글씨를 번지게 했지요. 그 모습을 도현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곁에 선 채봉은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결국 도현은 조만석에게 가게 문서를 넘겼습니다. 3대를 이어온 한씨 가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상의 손에 넘어갔지요. 문서를 받아든 조만석의 입꼬리가 음흉하게 올라갔습니다. 잘 생각했네, 한서방.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일세. 도현은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기뻐했지요. 이튿날 아침 도현은 보찜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채봉이 그 곁에 찰싹 붙어 있었지요. 분이가 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방님, 정녕 이리 떠나시렵니까? 소녀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도현은 걸음을 멈추고 분이를 돌아보았지요. 그러고는 마을이 다 듣도록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채봉이 곁에 있으면 사내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으면 빚쟁이한테 닥달당하며 사는 것 같다. 3년을 살아도 너한테는 정 한 번이 안 가더라. 그 말에 분이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지요. 도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채봉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분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소리 죽여 흐느꼈지요. 허나 분이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남의 손에 넘어갔으니 분이가 발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시어머니 한씨가 분이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내 이 고얀 것, 내 아들 신세를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이 집에 붙어 있느냐. 당장 나가거라. 어머니, 소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갈 곳이 없으면 길에서 빌어먹든지.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시어머니는 분이의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졌지요. 어머니, 이 가게가 누구 덕에 3대를 버텨왔는지 정녕 모르십니까? 소녀는 단 한 번도 이 집 재물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듣기 싫다. 내 아들이 너 같은 것을 만나 신세를 망쳤어. 썩 꺼지거라. 분이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3년을 한 식구로 살았건만 돌아온 것은 차디찬 등돌림뿐이었지요. 분이는 끝내 친정어머니의 비녀 하나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그 비녀와 입은 옷 한 벌이 전부였지요. 대문을 나서는 분이의 뒤로 막손이 달려 나왔습니다. 마님 잠깐만요. 이 늙은 것이 모실 힘이 없어 송구합니다. 이거라도 챙기십시오. 막손은 주먹밥 몇 덩이를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막손아, 고맙구나.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마님, 부디 살아만 계십시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다면 반드시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막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그 손을 한 번 꼭 쥐고는 뒤돌아 길을 나섰지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험상궂은 사내들이 분이를 둘러쌌지요. 도현이 진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내가 한씨 가게 안주인이렸다. 내 서방이 진 빚이 산더미인데 그놈이 도망쳤으니 내가 갚아야지. 소녀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맞다. 저 인물이면 기방에 넘겨도 한 미천 받겠구먼. 사내들이 음흉하게 낄낄거렸지요. 내 서방이 진 빚이 자그마치 100냥이다.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게야. 사내들이 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지요. 이거 놓으십시오. 소녀는 그 빚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긴. 부부는 한 몸이라 하지 않더냐. 분이는 죽으림을 다해 그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저것을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뒤쫓아왔지요. 분이는 정신없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겨도 멈출 수 없었지요. 뒤를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남긴 비녀만은 끝까지 품어야지. 그 마음 하나로 분이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허벅지가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그래도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를 달렸는지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멀어질 무렵 분이는 그만 길바닥에 고꾸라졌지요. 벌써 며칠을 굶고 쫓긴 몸이었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분이는 낯선 고을의 한 객주집 처마 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분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비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분이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지요. 이대로 죽는구나. 분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누군가 분이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되네. 백발의 노파가 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형형한 눈빛을 가진 그 노파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한술 뜨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노파는 분이를 부축해 처마 안쪽으로 옮기고는 따뜻한 죽을 떠먹였지요. 며칠을 굶주린 분이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인분이신데 이리 가엾은 것을 거두십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 했네. 내 눈에는 자네가 그리 호락호락 죽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노파의 그 한마디에 분이는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지요. 마을 어귀에서 남편을 타이르던 김 노인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 늙은이는 이 객주집을 지키는 윤가라 하네. 갈 곳이 없거든 당분간 여기 머물게. 어찌 일면식도 없는 소녀를 이리 거두려 하십니까? 내 눈은 사람을 보네. 자네 손을 보니 평생 이를 손에서 놓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결코 게으르거나 모질지 않지. 분이는 죽 그릇을 든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내밀어진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갚을 생각일랑 말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까닭이 있겠나.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날의 죽 한 그릇이 쓰러진 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첫 불씨가 되었습니다. 윤 노파의 객주집에서 분이는 몸을 추슬렀습니다. 며칠을 알아 누웠다 일어난 분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이튿날 새벽부터 분이는 마당을 쓸고 부엌을 닦았습니다. 어르신, 신세만 질 수는 없습니다. 일을 시켜 주십시오. 몸도 성치 않은데 무얼 그리 서두르나.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부디 거두어만 주십시오. 노파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분이는 손이 야물고 셈이 빨랐습니다. 객주집을 드나드는 손님 수와 들고 나는 곡식, 받을 돈과 줄 돈을 한눈에 꿰었지요. 사흘이 지나자 노파는 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네, 셈을 어디서 그리 배웠나? 친정에서 어머니께 배우고 시집 가서는 가게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가게 살림을, 그런 사람이 어찌 이 지경이 되었누? 분이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분이는 그동안의 일을 노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생에게 홀린 남편, 누명을 씌운 모함, 거상에게 넘어간 가업, 그리고 쫓겨난 자신의 처지까지. 노파는 묵묵히 듣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조만석이라 했나, 그 거상의 이름이. 예, 그러합니다. 어르신께서 그 자를 아십니까? 노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허나 노파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아닐세. 어디서 들어본 듯해서 그러네. 오늘은 그만 쉬게. 그날 밤 노파는 홀로 등불 아래 앉아 낡은 괴짝 하나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이튿날부터 분이는 본격적으로 객주집 일을 거들었습니다. 노파의 객주집은 한때 이 고을에서 제법 컸으나 이제는 손님이 뜸한 작은 집이 되어 있었지요. 분이는 그 까닭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어르신, 이 객주집은 길목이 좋은데 어찌 손님이 없습니까? 몇 해 전부터 도성 큰 상단이 백기를 죄다 틀어쥐어 그러네. 우리 같은 작은 집에는 손님을 안 보내지. 그 큰 상단이라면 혹. 그렇다네. 조만석의 상단일세.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가업을 빼앗아 간 그 거상이 노파의 객주집까지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르신, 소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 객주집을 다시 일으켜 보겠습니다. 분이는 먼저 객주집의 셈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세는 돈을 맞고 값을 정직하게 매기고 손님을 정성으로 대했지요. 오가는 길손들이 묵을 곳이 마땅찮다 하니 우리가 값을 조금 낮추고 밥을 푸짐하게 냅시다. 값을 낮추면 남는 게 없지 않은가. 당장은 그러하나 입소문이 나면 손님이 모입니다. 손님이 모이면 곡식도 술도 더 팔리니 결국은 남습니다. 분이의 말대로였지요. 한 손님이 푸짐한 밥상을 받고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런 객주집은 처음일세. 밥은 푸짐하고 값은 싸니 내 다음에도 꼭 들르겠네. 고맙습니다, 손님.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 내고 말고 동무들에게 다 일러주겠네. 푸짐한 밥과 정직한 셈으로 소문이 나자 발길을 끊었던 길손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지요.
한 달이 지나자 객주집은 빈방이 없을 만큼 북적였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자네는 참으로 장사에 타고난 사람일세. 내 평생 이런 솜씨는 처음 보네. 다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신 덕입니다. 아닐세. 이건 자네가 흘린 땀의 값이야. 누가 뭐래도 자네 솜씨일세. 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주집에 드나드는 장사꾼들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지요. 한 번은 한 곡물 장수가 분이를 떠보려 들었습니다. 윤씨 댁, 이 곡식이 작년 것이긴 한데 빛깔이 곱지 않은가. 핵곡식 값을 쳐주게나. 손님, 이 곡식은 작년 것이 아니라 재작년 것입니다. 알이 가벼운 데다 묵은 내가 납니다. 묵은 곡식 값을 쳐드리지요. 어허, 그걸 어찌. 제 눈은 못 속입니다. 정직하게 거래하시면 다음에도 모시겠으나 한 번 속이시면 다시는 거래가 없습니다. 곡물 장수는 머쓱하게 물러섰지요. 그 일이 소문나자 장사꾼들은 도리어 분이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윤씨 댁, 자네가 보는 물건이라면 믿고 사겠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한 소금 장수가 소금에 모래를 섞어 무게를 늘려 팔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객주집들은 그것도 모르고 비싼 값에 사들였지요. 허나 분이는 소금 한 줌을 물에 풀어보더니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소금은 모래가 절반입니다. 이런 물건을 어찌 사람들에게 팔겠소? 아니 그게 어찌. 다음부터 정직하게 가져오시오. 그래야 나도 사드릴 게 아니오. 소금 장수는 얼굴이 벌개져 달아났지요. 세상에 물에 풀어보는 것만으로 모래를 알아내다니. 역시 윤행수는 눈이 저울이라니까.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살 때면 꼭 분이에게 먼저 보였습니다. 윤행수가 보아준 소금이라야 안심이지. 분이의 정직한 눈썰미는 그렇게 이 고을의 믿음이 되어갔지요. 싼 값에 곡식을 사들여 제값에 넘기고 그 이문으로 다시 비단과 소금을 사들였지요. 분이의 셈은 한 번도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분이는 작은 곡물 거래로 제법 큰 이문을 모았지요. 허나 분이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다시 장사 미천으로 삼았지요. 분이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큰 거래를 성사시키던 날이었습니다. 비단 20피를 도성상인에게 넘기고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받아 든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객주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노파 앞에 엽전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거두어 주신 덕입니다. 소녀, 이 돈을 처음 손에 쥐고 보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울긴 왜 우는가? 버림받았을 때는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한데 이리 제 힘으로 돈을 벌고 보니 소녀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노파는 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자네는 처음부터 귀한 사람이었네. 다만 그걸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었을 뿐이야. 그 말에 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서름이 그제야 따뜻하게 풀려나가는 듯했지요. 노파는 우는 분이의 등을 오래도록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작은 등불 아래 마주 앉아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느 날 밤 노파가 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네, 어찌 그리 악착같이 모으나.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않은가. 어르신, 소녀에게는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갚아야 할 것이라니. 빼앗긴 가업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소녀가 그리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분이의 눈빛에 처음으로 서늘한 결기가 어렸지요. 노파는 그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네. 자네, 원망으로 이를 도모하면 그 끝이 좋지 않아. 원망이 아닙니다, 어르신. 소녀는 그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일을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노파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 마음이라면 되었네. 내 자네를 끝까지 돕겠네. 어르신, 내 자네에게 못다 한 이야기가 있네. 허나 그건 때가 되면 하지. 지금은 자네가 더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언젠가 알게 될 걸세. 그때가 오면 이 늙은이가 가진 것을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분이는 그 말뜻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허나 노파의 눈빛이 어딘가 쓸쓸해 보여 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노파는 분이를 친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지요. 분이 또한 노파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두 여인이 그렇게 서로의 의지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분이의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지요. 작은 곡물 거래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비단과 소금과 약재까지 다루는 제법 큰 상거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이를 두고 윤씨, 댁행수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허나 분이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가업을 되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분이에게 큰 거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도성의 한 상단이 곡식 100섬을 사들이겠다는 것이었지요. 거래를 들고 온 자는 박서방이라는 중개인이었습니다. 윤행수, 이런 큰 거래는 흔치 않소. 선금으로 곡식부터 다 사 모아두시오. 상단에서 보름 뒤에 한꺼번에 값을 치를 것이오. 선금이 없이 곡식부터 사 모으라는 말씀이요? 그래야 100섬을 제때 될 게 아니오. 이만한 거래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외다. 분이는 잠시 망설였지요. 큰 거래이긴 하나 어딘가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거래를 어찌 보십니까? 글쎄다. 큰 이문이 걸린 일에는 늘 그만한 위험이 따르는 법이지. 자네 판단을 믿네. 분이는 가진 미천을 모두 털어 곡식을 사 모으기로 했지요. 이 거래만 성사되면 단번에 큰 미천을 거머쥘 수 있었으니까요. 분이의 가슴이 오랜만에 뛰었습니다. 허나 분이는 알지 못했지요. 그 큰 거래의 뒤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이는 가진 미천을 모두 털어 곡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곡식 100섬을 끌어 모았지요. 보름이 다 되어갈 무렵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제 상단에서 사람만 오면 됩니다, 어르신. 분이는 들뜬 마음으로 약속한 날을 기다렸지요. 허나 약속한 날이 되어도 상단에서는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지요. 분이는 중개인 박서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허나 박서방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주인장, 박서방이 어디 갔는지 아시오? 아이고, 행수님. 그 사람 사흘 전에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야반도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빚을 잔뜩 지고 밤새 짐을 싸서 내뺐다지 뭡니까?
행수님도 그자에게 당하셨소. 주막 주인의 말에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상단의 거래 따위는 없었던 것이지요. 박서방은 분이에게 곡식을 잔뜩 사 모으게 한 뒤 선금만 가로채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곡식값이 갑자기 폭락했지요. 어디선가 곡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값이 반이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분이가 비싸게 사 모은 백섬이 하루아침에 헐값이 되어버렸지요. 이대로라면 미천을 다 날립니다, 어르신. 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지요. 어찌하면 좋겠나. 곡식을 그냥 헐값에라도 넘길 텐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자들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면 잠시만 말미를 주십시오. 분명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분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곡식값이 갑자기 떨어진 것하며 그 중개인이 하필 이때 달아난 정황하며 누군가 짜고 친 것만 같습니다. 자네도 그리 생각하나? 나도 그러하네. 노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이만한 일을 꾸밀 수 있는 자는 이 일대에 하나뿐일세. 도성 큰 상단을 쥔 조만석, 그자야.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만석이 어찌 소녀를 노린단 말입니까? 소녀는 그저 작은 객주집 행수일 뿐인데요. 자네가 작은 객주집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자 눈에는 거슬렸겠지. 싹이 자라기 전에 밟아 없애려는 게야. 분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렇다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분이는 사 모은 곡식이라도 헐값에 넘겨 미천을 조금이나마 건지려 했습니다. 허나 그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곡식을 사러 오던 상인들이 하나같이 발길을 끄는 것입니다. 미안하네만 윤행수와 거래했다간 우리도 조 영감에게 찍혀 끝장난다네. 제발 한 번만 사주시오. 값은 부르는 대로 다 드리겠소. 그 마음은 알겠네만 우리도 처자식이 있는 몸일세. 정말 미안하네. 조 영감 눈밖에 나면 우리 식구가 길에 나앉네. 조만석이 손을 써 아무도 분이의 곡식을 사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지요. 사 모은 백섬은 곳간에서 썩어가고 빚독촉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객주집 식구들의 품삯조차 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요. 행수님,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차라리 객주집을 닫는 게. 칠보가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 반드시 길을 찾으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은 못 팔지, 빚쟁이는 몰려오지. 일꾼들의 원망 섞인 말에 분이는 그만 곳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 전 흙바닥에 쓰러졌던 그날처럼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을 판이었지요. 어머니 소녀는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곳간 한 구석에 쌓인 곡식 자루가 분이의 눈에 들어왔지요. 문득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곡식으로 술을 빚고 엿을 고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래 팔 수 없다면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된다. 행수님 무슨 좋은 수라도 떠오르셨습니까? 그래, 칠보가.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이다. 한참을 궁리하던 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르신, 이 곡식을 곡식으로만 팔 게 아니라 술과 엿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술과 엿으로?
곡식값은 떨어졌으나 술과 엿은 값이 그대로입니다. 마침 곧 큰 장이 서지 않습니까? 장날에 술과 엿을 내다 팔면 곡식으로 파는 것보다 훨씬 큰 이문이 남습니다. 노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옳거니 그 생각을 못했구나. 과연 자네일세. 분이는 객주집 식구들을 모두 동원해 밤낮으로 술을 빚고 엿을 고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지요. 행수님 정말 이게 될값쇼. 곡식을 그냥 헐값에라도 넘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칠보가 곡식은 헐값이라도 술은 제값이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셈을 거꾸로 해야 길이 보이는 법이야.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역시 행수님이십니다요. 객주집 일꾼 칠복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분이를 따랐지요. 행수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르겠습니다요. 드디어 큰 장이 서는 날, 분이는 빚은 술과 고운 엿을 수레에 가득 싣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분이의 술과 엿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이 집 술 맛이 일품일세. 한 동이 더 주게. 엿도 어찌 이리 찾은가. 우리 애들 주게 좀 싸주시오. 여보게, 이 술 어디서 받아왔나. 우리 주막에도 좀 대주게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분이의 술에는 텅 비었지요. 그 대신 분이의 전대는 엽전으로 묵직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헐값이 된 곡식을 술과 엿으로 바꾸어 분이는 오히려 곱절의 이문을 남겼지요. 미천을 다 날릴 뻔한 위기였습니다. 허나 분이는 그것을 도리어 기회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르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큰 미천을 쥐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일세. 하늘이 내린 장사꾼이야. 노파는 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지요. 한데 어르신, 이번 일로 똑똑히 알았습니다. 조만석이 소녀를 노린다는 것을요. 하여 어쩔 셈인가. 이제는 소녀가 먼저 그자의 길목을 파고들 차례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이기는 수밖에요. 분이의 눈에 단단한 결기가 어렸습니다. 분이는 곧장 나루의 뱃사공들을 찾아 나섰지요. 조만석이 뱃삭을 후려쳐 사공들의 원성이 자자하던 터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합시다. 나는 뱃삭을 제값으로 쳐드리고 짐도 공평하게 나누겠소. 행수님 말씀이야 고맙소만 조 영감이 가만히 있겠소. 그자 눈 밖에 나면 나루에서 발붙이기 어렵소. 그자가 두려워 부당함을 참고 사시려오?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분이의 말에 사공들이 술렁였지요. 하나둘 분이의 손을 잡는 사공이 늘어났습니다. 정직한 셈과 따뜻한 인심에 나루의 민심이 분이에게로 기울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분이는 조만석이 틀어쥐었던 백기를 한 자락씩 되찾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분이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지요. 이 고을을 넘어 도성에까지 소문이 닿았습니다. 조만석의 함정을 보란 듯이 귀집은 여인이라 했지요. 사람들은 분이를 윤행수라 높여 불렀습니다. 분이는 그 기세를 몰아 객주집을 큰 가게로 키웠지요. 나루의 백길 장사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조만석이 틀어쥐고 있던 길목을 하나둘 되찾아왔지요. 값을 정직하게 매기고 사람을 귀히 대했습니다. 그러니 뱃사공도 장사꾼도 분이에게로 모여들었지요. 조만석에게 등을 돌리고 분이와 거래하려는 사람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이 무렵
도성의 조만석은 분이의 소문에 노발대발했지요. 윤행수라는 그 계집,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내 길목을 자꾸 파고든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영감. 한낱 객주집 행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만큼 컸습니다. 한 번 밟았는데도 되살아나? 이번엔 아주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 조만석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허나 그자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그 윤행수가 바로 자신이 빼앗은 한씨 가게의 안주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났지요. 분이가 버림받아 쫓겨난 지 어느덧 3년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윤행수 분이는 조만석과 어깨를 견주는 큰 상인이 되어 있었지요. 허나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빼앗긴 한씨 가게 3대를 이어온 그 가업이었지요. 그곳을 아직 되찾지 못한 것이 분이에게는 한이었습니다. 어르신, 소녀는 그 가게를 꼭 되찾고 싶습니다. 어찌 그리 그 가게에 마음을 두나. 그곳에 어머니의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소녀의 젊은 날도 그곳에 묻혀 있으니까요. 머지않았네. 자네 기세라면 그날이 곧 올게야. 그날이 오면 소녀는 빼앗긴 것을 모두 제 손으로 되찾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분이가 거느린 큰 객주에 초라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흘러들었습니다. 수염이 텁수룩하고 옷은 다 해져 있었지요. 일거리를 구걸하러 온 그 사내를 처음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허나 분이가 그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3년 전 자신을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떠난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름 아닌 남편 한도현이었습니다. 행수님, 일손이 모자란다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사흘을 굶었습니다. 도현이 분이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허나 도현은 눈앞의 행수가 제 아내였음을 꿈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함께 살던 3년 내내 분이는 그을음과 먹을 묻힌 채 머릿수건만 눌러쓰고 있었으니까요. 무심한 도현은 아내의 환한 맨 얼굴을 본 적조차 드물었습니다. 한데 이제 분이는 때를 말끔히 씻고 곱게 단장한 채였지요. 야위었던 얼굴엔 살이 올라 핏기가 돌고 눈매엔 위엄까지 어렸습니다. 짙은 남색 비단의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니 옛날 부뚜막 앞에 야윈 아내와는 영 딴 사람이었지요. 먹 묻은 손으로 장부나 세던 초라한 그 여인이 이리 환하고 위엄 있는 큰 행수가 되었으리라곤 도현은 상상조차 못한 것입니다. 곁에 있던 일꾼 칠복조차 두 사람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행수님, 이자가 일손을 구한다는데 어찌 알깝쇼. 우선 며칠 두고 보자꾸나. 사연이 있어 보이니. 예, 알겠습니다요. 곧간 일이나 시키겠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눌렀지요. 그래, 사연이 있어 보이는구나. 우선 며칠 일을 해보거라. 고맙습니다, 행수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도현이 연신 굽실거리며 물러가자 곁에서 지켜보던 칠복이 못마땅한 드집을 열었지요. 행수님, 어쩐지 저자가 미덥지 않습니다요. 그저 며칠 품삯이나 받자고 하는 소리 같은뎁쇼.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다. 두고 보면 그 속을 알게 되겠지. 우선 곧간 일이나 시켜보거라. 굶주린 자를 내치는 법은 없으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분이의 가슴 속에서는
3년 묵은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소용돌이쳤지요. 그날 밤 분이는 노파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일거리를 구걸하러 온 그 사내가 소녀를 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어라. 그 한도현이란 자가. 예. 한데 그 사람은 소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면 자네는 어찌할 셈인가? 당장 내쫓겠나? 아니면 정체를 밝히겠나? 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아닙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대로 두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나 소녀를 어찌 대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갚아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독한 사람일세 자네도. 어르신, 소녀가 독해진 게 아니라 세상이 소녀를 독하게 만든 것입니다. 독해지지 않고서야 이 모진 세상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노파는 그 말에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분이는 알지 못했지요. 도현의 등장이 곧 닥쳐올 더 큰 풍파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현은 그날부터 분이의 객주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마당을 쓸고 손님을 치닥거리했지요. 3대를 이어온 가게의 주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남의 집 일꾼이 된 것입니다. 허나 도현은 그것이 누구의 집인지 알지 못했지요. 한시 가게를 잃고 도성으로 올라간 도현의 3년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만석은 가게 문서를 받자마자 도현을 헌신짝처럼 내쳤지요. 이복의 한 서방, 자네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도성까지 데려가겠나. 가게는 이미 내 것이니 자네는 이만 가보게. 영감, 약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함께 큰 장사를 하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조, 허허, 세상에 그런 순진한 사람을 봤나. 도현은 그제야 속은 줄을 알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설상가상으로 채복마저 도현을 떠났습니다. 서방님, 이제 가진 것도 없는 분을 소첩이 어찌 모시겠어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채봉아,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가게까지 버렸거늘. 호호, 가게를 버린 건 서방님 사정이지요. 소첩이 언제 그리에 달라 했답니까? 이 매정한 게 아니라 본래 정이란 돈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법이랍니다. 부디 몸성이 사세요. 채봉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더 돈 많은 자를 찾아 떠나버렸지요. 도현은 그제야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허나 후회는 늘 늦는 법이지요. 빈털터리가 된 도현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마침내 분이의 객주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도현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도현이 어찌 일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낱낱이 살폈습니다. 일은 굼떴고 셈은 여전히 몰랐지요. 허나 예전에 그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고 구분 등에는 고생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도현이 무거운 쌀가마를 나르다 비틀거리는 것을 분이가 보았지요. 3대 가게의 주인으로 곱게만 자란 손이라 마길이 익숙할 리 없었습니다. 행수님 댁이 일이 고될 줄은 몰랐네. 한때 내가 부리던 종들이 다 이런 일을 했거늘. 도현이 제 손바닥에 물집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미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뒤엉켜 분이 자신도 제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마당을 지나는데
도현이 다른 일꾼들과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리 행수님 같은 분을 아내로 맞으면 얼마나 좋을꼬. 인물도 훤하고 살림도 야무지고. 이 사람아, 자네 주제에 무슨 행수님이 자넬 거들떠나 보겠나. 내 비록 지금은 이래도 한때는 큰 가게 주인이었네. 자네가 한 번 마음먹으면 못할 게 무어 있겠나. 그 말을 들은 분이는 기가 막혔지요. 제 아내를 그리 모질게 버린 자가 이제와 행수가 된 그 아내에게 마음을 품다니요. 허나 분이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몸져 누운 노파가 분이를 불렀지요. 자네, 그 사내를 어찌할 셈인가.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나. 흔들리다니요. 소녀는 그저 그자가 제 발로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미움도 정이라 그 끈을 놓지 못하면 자네만 괴로워지네. 어르신, 꼭 한 번만 그자의 입으로 똑똑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자가 무얼 뉘우치는지를요. 노파는 말없이 분이의 손을 쓸어주었지요. 그렇게 도현이 객주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도현은 분이의 사람됨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지요. 어려운 길손에게 선뜻 밥을 내주는 그 모습에 도현은 그만 넋을 잃곤 했지요. 저런 분을 아내로 맞을 수만 있다면. 도현은 제 처지도 잊은 채 헛된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큰 가게 주인이었으니 행수의 마음도 얻으리라 착각한 것이지요. 며칠을 벼르던 도현은 기어이 분이 앞에 나섰습니다. 용기를 냈는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은 채였습니다. 행수님, 외람된 말씀이오나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인이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으나 한때는 큰 가게를 거느린 몸이었습니다. 행수님 같은 분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소인을 지아비로 맞아 주십시오. 도현이 넙죽 절을 올렸지요. 분이는 한참을 말없이 도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한때 큰 가게를 거느렸다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나루터에서 제일 가는 한씨 가게였지요. 그 가게를 어찌 잃었느냐? 그것이 못난 계집 하나를 잘못 두어 살림이 거덜났습니다. 셈만 알고 사내 마음은 몰라주는 모진 계집이었지요. 그 말에 분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가지고 나왔지요. 3년 전 도현이 마당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한씨 가게의 장부였습니다. 분이는 그 장부를 도현 앞에 툭 내려놓았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게 장부가 아닙니까? 어찌 이것이 행수님 손에 장사치 계집의 셈이 그리도 궁금하더냐. 3년을 살아도 정 한 번 안 갔다던 그 계집의 셈이 말이다. 분이의 입에서 3년 전 도현이 내뱉었던 말이 그대로 흘러나왔지요. 도현은 그제야 눈앞의 행수를 다시 보았습니다. 짙은 남색 비단, 단정한 틀의 머리, 위엄 어린 눈빛. 그 얼굴 위로 먹 묻은 손으로 장부를 줍던 옛 아내의 얼굴이 겹쳐졌지요. 분이 당신이 분이란 말이오?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내 얼굴을 알아보는데 3년이 걸렸어. 도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어찌 여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내가 흙바닥에 버리고 간 그 계집이 죽지 않고 살아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그리 하찮게 여기던 그 셈으로 말이다. 분이
내가 잘못했소. 그때 내가 눈이 멀어. 닥치거라. 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객주 마당을 갈랐지요. 나는 너를 지아비로 맞을 생각이 없다. 너는 그저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똑똑히 보거라. 그것이 내 벌이다.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런 도현을 뒤로하고 돌아섰지요. 3년 묵은 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지만 분이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도성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거상 조만석이 직접 이고을로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행수라는 자가 제 길목을 자꾸 파고드니 그 정체를 캐고 아예 짓밟으러 온 것이지요. 조만석이 객주에 들이닥쳤습니다. 분이를 본 조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내가 윤행수라는 그 계집이냐. 한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이 있구나. 조만석은 한참을 분이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이윽고 그자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지요. 옳거니 너는 그 한씨 가게의 안주인이 아니냐.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었구나. 이제야 알아보시는구려. 그래, 당신이 빼앗은 그 가게의 안주인이오. 하하, 이거 재미있구나. 버림받은 계집이 행수행세라니. 한데 그게 내 발등을 찍을 줄은 몰랐겠지. 발등을 찍다니 무슨 말이오. 내가 한씨 가게 안주인이라면 그 가게가 망한 책임도 내게 있는 게 아니냐. 살림을 거덜낸 죄, 빚을 떠넘긴 죄, 내 모두 관하에 일러 바칠 것이다. 조만석은 분이의 약점을 단번에 파고들었지요. 조 영감, 오랜만이오. 당신이 빼앗아 간 것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오. 되찾아? 허허, 가소롭구나. 조만석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한낱 버림받은 계집이 운 좋게 돈 좀 모았다고 기고만장이로구나. 네, 너 같은 것은 손가락 하나로 짐 뭉갤 수 있다. 손가락 하나로요? 그 손가락 잘못 놀리시면 도리어 당신 목을 조르게 될 것이요. 무엇이라? 조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내 인연, 내가 모은 그 재물이 어디서 났는지 내 모를 줄 아느냐. 관아에 가서 따져보자꾸나. 이튿날 조만석은 관아의 분위를 무고했습니다. 윤행수가 옛날 한씨 가게를 거덜내고 빚을 떼어먹은 죄인이라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신분을 숨기고 작물까지 거래했다는 거짓까지 보탰습니다. 앞서 위협한 그대로 분이의 옛 처지를 죄로 둔갑시킨 것이지요. 조만석은 평소 관아의 아전들에게 뇌물을 먹여두었습니다. 아전들은 조만석의 편을 들어 분이를 잡아들였지요. 윤행수, 내가 한씨 가게를 거덜내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도적의 물건까지 사고 팔았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순순히 자백하렸다. 소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증좌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 장부와 증인이 있다. 발뺌해도 소용없을 게야. 조만석이 거짓 장부와 매수한 증인을 들이밀었지요. 이 장부를 보시오. 윤행수가 도적대와 거래한 내역이 빼곡하지 않소. 이자가 분명 도적의 물건을 들여오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요. 매수된 증인이 넙죽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짓입니다. 소녀는 평생 정직하게만 장사했습니다. 저 장부도 저 증인도 모두 조만석이 꾸민 것입니다. 증좌가 일이 분명한데 무슨 발뺌이냐. 저 계집을 옥에 가두어라. 분이는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옥에 끌려갔지요.
차디찬 옥바닥에 앉은 분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조만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관아의 아전들을 구워 삶아 분이의 죄를 더욱 무겁게 부풀렸습니다. 이 계집은 가게를 거덜내고 빚을 떼어 먹은 대다 작물까지 거래했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땅히 관노로 떨어뜨려 평생 부려야 합니다. 옳거니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죄렸다. 옥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분이의 귀에 들려왔지요. 사흘 안에 사또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했습니다. 잘못하면 관노로 끌려가 평생을 종으로 살거나 더 나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지요. 3년을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짓 한 장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이를 거두어 준 윤노파가 그 충격에 더욱 깊이 몸져 눕고 말았지요. 어머니의 비녀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건만 옥에 갇힌 분이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문득 분이의 귓가에 노파가 들려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던 그 말이지요. 그래, 저들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할 뿐이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아. 분이는 젖은 눈을 닫고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허나 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모든 진실이 뒤집히는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분이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몸져 누운 윤노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분이의 면회를 청했지요. 옥 안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르신, 이 몸으로 어찌 여기까지. 분이야, 이제 내 못다 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구나.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지요. 나도 한때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객주를 거느린 행수였단다. 한데 그 모든 것을 조만석에게 빼앗겼지. 조만석에게요? 그래. 그자가 거짓 문서와 매수한 관원을 앞세워 내 가게를 통째로 삼켰다. 그때 내가 빼돌려둔 것이 바로 이 장부야. 노파가 내민 것은 한 권의 장부였습니다. 조만석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가 거기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을 먹였는지도 빼곡했습니다. 어떤 거짓 문서로 남의 가게를 빼앗았는지도 적혀 있었지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조만석이 한씨 가게를 가로챈 내막까지 적혀 있었지요. 도현에게 문서를 받기 몇 달 전에 이미 아전을 매수해 가게를 제 앞으로 몰래 등록해 둔 것입니다. 이것이면 그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 분이야, 내 원수이자 내 원수인 그자를 내 손으로 끝장내거라. 어르신, 어찌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망이 아니라 오름으로 그자를 마주할 만큼 단단해지기를 기다렸느니라. 어르신, 가지 마십시오. 이제 겨우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났는데요. 분이야, 너는 내게 딸이었다. 빼앗긴 것을 되찾거든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사람이 되어다오. 노파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분이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분이는 차디찬 옥바닥에서 노파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노파의 장부를 손에 쥐었으나 옥에 갇힌 분이는 그것을 쓸 길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람이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한도현이었지요. 분이, 내가 당신을 빼내겠소. 내 비록 당신에게 못난 지압이었으나 이대로 당신이 누명을 쓰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소.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이 굶주린 일꾼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소. 그날 나는 내가 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소. 도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속죄할 길이 이것뿐이요. 조만석의 죄를 증언할 사람을 내가 찾아냈소. 바로 채봉이요. 채봉을? 빚쟁이에게 쫓겨 도성 뒷골목을 떠돌다 나도 거기서 채봉을 다시 만났소. 그자 또한 조만석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신세였소. 내 사흘을 매달려 겨우 입을 열게 했소. 분이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조만석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채봉이었지요. 그 채봉은 도성 뒷골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데려온 채봉은 예전에 화려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분이 앞에 선 채봉은 한참을 머뭇거렸지요. 마님, 아니 행수님. 소첩이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소첩도 처음부터 조만석에게 이용당한 미끼였습니다. 그자는 한씨 가게를 삼키려고 소첩을 서방님께 붙인 것이지요. 일이 끝나자 소첩 또한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채봉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첩은 이제 가진 것도 갈 곳도 없습니다. 조만석이 알면 소첩을 살려두지 않을 테지요. 어차피 죽으나 사나 매한가지 인생 마지막으로 사람 구실 한번 하고 싶습니다. 소첩이 그자의 죄를 낱낱이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텐데. 무사하기를 바랐다면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행수님께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그자에게 당한 것을 되돌려 주려는 것뿐입니다. 분이는 한참을 말없이 채봉을 바라보았지요. 미운 마음이야 하늘에 닿았지요. 허나 채봉 또한 가엾은 처지였음을 분이는 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 사또 앞에 분이와 조만석이 마주섰지요. 조만석은 여전히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사또, 저 윤행수라는 계집은 도적의 물건을 거래한 죄인입니다. 여기 장부와 증인이 있으니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분이가 차분히 입을 열었지요. 사또, 저 장부는 조만석이 꾸민 거짓입니다. 진짜 죄인은 바로 저자입니다. 분이는 노파가 남긴 비리 장부를 사또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조만석이 지난 10수년간 저지른 비리의 기록입니다.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을 먹이고 어떤 거짓 문서로 남의 가게를 빼앗았는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조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그런 장부야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지요. 증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조만석이 발뺌하며 거세게 반격하자 사또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요. 장부 한 권으로 어찌 사람을 죄인으로 몰겠소. 사또, 저 계집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조만석의 능청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분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요. 이대로라면 진실이 또 한 번 거짓에 묻힐 판이었습니다. 사또, 저 장부는 죽은 윤노파의 친필입니다. 그 늙은이는 제게 묵은 원한을 품은 자이니 거짓을 적었을 게 뻔합니다. 조만석은 도리어 큰 소리를 쳤지요. 옳습니다. 원한 품은 늙은이의 헛소리에 어찌 사람을 죄인으로 몰겠습니까? 매수된 아전까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또가 미간을 찌푸리며 망설이자 분이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지요.
허나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장부를 한 장 넘기더니 손끝으로 한 대목을 짚었지요. 사또, 죽은 자의 원한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저 조만석은 3년 전 10월에야 제 남편에게서 한씨 가게 문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온 나루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게 어쨌단 말이냐. 한대 관아의 문서 대장을 떼어 보십시오. 등록된 것은 그해 7월입니다. 문서를 받기도 석 달 전에 아전을 매수해 제 것으로 만들어 둔 것이지요. 이 비리 장부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죽은 노파가 어찌 관아 대장의 날짜까지 미리 알고 거짓을 지어냈겠습니까? 장부가 사실이 아니고서야 일이 딱 들어맞을 수 없지요. 좌중이 술렁였지요. 분이는 멈추지 않고 또 한 대목을 짚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자가 오늘 들이민 거짓 장부의 글씨를 보십시오. 가을지자의 삐침이 유난히 깁니다. 저자가 평소 쓰는 계약 문서의 글씨와 똑같지요. 도적과 거래한 장부라면서 어찌 도적이 아니라 조만석의 글씨체란 말입니까? 사또가 두 장부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지요. 조만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흉내낸 것이요? 사또, 저 계집이 말재간으로 사람을 홀리고 있습니다. 조만석이 발악하며 거세게 반격하자 사또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지요. 허나 분이는 차분했습니다. 말재간이 아니라 셈입니다. 소녀는 평생 장부의 숫자가 거짓을 말하는 꼴을 두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거든 그 일을 곁에서 두 눈으로 본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자가 있단 말이냐? 있습니다. 조만석의 모든 계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지요. 조만석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분이가 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들라 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채봉이 들어섰지요. 조만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채봉이 내가 어찌 여기에. 조영감, 이제 그만 죗값을 치르시지요. 소첩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채봉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낱낱이 고했지요. 조만석이 한씨 가게를 노린 일을 말했습니다. 자신을 미끼로 심은 사연도 털어놓았지요. 거짓 장부를 꾸민 내막까지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저 비리 장부에 적힌 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소첩이 그자의 곁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또의 호령이 떨어졌지요. 여봐라, 조만석을 당장 포박하라. 뇌물을 받은 아전들도 모조리 잡아들여라. 조만석은 뒤늦게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 조만석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자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조만석은 그동안 빼앗은 모든 가게를 토해냈지요. 그러고는 무거운 벌을 받아 옥에 갇혔습니다. 채봉도 죄가 없지 않았지요. 허나 스스로 나아가 진실을 밝힌 공이 참작되어 가벼운 곤장으로 그쳤습니다. 분이의 누명은 그제야 깨끗이 벗겨졌지요. 빼앗겼던 한씨 가게와 윤노파의 객주가 모두 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그 큰 가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지요. 재판이 끝난 뒤 도현이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이제라도 당신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소. 부디 나를 받아주시오. 도현 곁에는 처지가 가엾게 된 채봉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분이는 안쪽에서 쌍악은 비녀를 꺼냈지요. 3년 전 채봉이 제 머리에 꽂아 보이며 약을 올렸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분이는 그 비녀를 제 머리에 단정히 꽂았지요. 채봉아, 내가 그랬지. 이런 건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채봉이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 이 비녀는 본래 임자에게 돌아온 것이다. 내가 내 어머니의 유품을 제 머리에 꽂고 약을 올리던 그날, 나는 이 날을 기다렸다. 채봉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뱉은 말이 고스란히 제 얼굴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분이는 도현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방, 나는 너를 지아비로 받지 않겠다. 분이, 한때 나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허나 이제는 아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너를 향한 미움도 그리움도 아니었어.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다. 도현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지요. 내 죄를 묻지는 않으마. 다만 똑똑히 보거라. 내가 흙바닥에 내던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객주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지요. 조만석에게 버림받은 도현이었지요. 분이에게마저 내쳐진 그는 갈 때까지 가 마침내 빈손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며 막일로 끼니를 잇던 도현은 결국 다시 분이의 객주 앞에 나타났지요. 행수님, 아니 분이 무슨 일이든 좋소. 마당을 쓸든 짐을 나르든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시오. 한때 나루에서 제일 가는 가게의 주인이었지요. 그런 그가 이제 옛 아내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분이는 그런 도현을 잠시 내려다보다 일꾼 칠복을 불렀지요. 칠복아, 이 사람에게 곶간일을 맡겨라. 품삯은 다른 일꾼과 똑같이 쳐주고. 도현은 그날부터 옛 아내의 곶간에서 가장 낮은 일꾼이 되어 굽신거리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해프게 여기던 그 곶간을 이제는 제 손으로 쓸고 닦으며 평생 후회를 곱씹게 된 것이지요. 채봉의 신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벌을 치르고 풀려난 채봉은 분이가 거상이 되어 떵떵거리는 것을 보자 그만 욕심이 동했지요. 본처도 절이 잘 되는데 한때 도성에서 으뜸이던 내가 못할 게 무엇냐. 채봉은 남은 폐물을 털어 저작거리의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허나 가게를 연 지 며칠 만에 이상한 소문이 저자에 쫙 퍼졌지요. 저 여자가 누군 줄 아나? 은인이자 본처인 윤행수를 등쳐먹고 사내를 홀려 멀쩡한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은 그 기생일세. 세상에 저런 여자 가게에서 누가 물건을 사겠나. 발도 들이지 말게. 손님들은 채봉의 가게 앞을 침을 뱉으며 지나쳤습니다. 물건 하나 팔리지 않으니 가게는 한 달도 못 되어 거덜났지요. 분이가 손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채봉이 제 입으로 뿌린 거짓과 교태가 고스란히 제 발등을 찍은 것이지요. 빈털터리가 된 채봉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뿌린 씨로구나. 악하게 쌓은 것은 결국 그 악으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 이치가 두 사람 위에 그대로 내려앉은 것이지요. 분이는 되찾은 가게를 윤 노파의 이름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가게 앞에 노파를 기리는 작은 현판을 걸었지요. 현판에는 노파의 함자와 함께 한 줄의 글이 새겨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까닭을 묻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분이는 매일 그 현판을 닦으며 노파를 떠올렸지요. 어르신, 약조대로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죽 한 그릇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거두었지요. 노파가 자신에게 그러했듯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려 쓰러진 이를 보면 분이는 3년 전 처마 밑에 자신을 떠올렸지요. 그날 노파가 내밀어 준 죽 한 그릇이 자신을 살렸지요. 분이는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분이의 이름을 입에 올렸지요. 허나 이번에는 버림받은 계집이 아니라 의로운 행수로서였습니다. 어느 날 분이를 수소문에 찾아온 옛종 막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한시 가게가 망한 뒤 떠돌던 막손이었지요. 윤 행수가 다름 아닌 옛마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마님,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습니다. 기어이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막소나, 하늘이 풀어준 게 아니란다. 사람을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 했지. 끝까지 내 마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운 게야. 분이는 그런 막손을 곁에 두고 가게의 살림을 함께 돌보게 했지요. 분이의 잔잔한 미소 위로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았지요. 객주 마당에는 오가는 길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도 억울하게 속는 일도 없는 가게였지요. 그야말로 따뜻한 인심이 흐르는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두고 인심후한 윤행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3년 전 흙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던 여인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두 발로 우뚝 선 한 사람의 당당한 행수만이 서 있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